최근 일본은 연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후쿠오카현과 사가현 등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잠자던 사람이 깨고 맞닿은 물건끼리 부딪혀 소리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묘사로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본의 지진 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듯 이리저리 움직이는 석상과 갑자기 떨어지는 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화재로 불타고 있는 마을도 보입니다. 진앙지인 이시카와 인근 마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흔들림 때문이 아니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작년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쳐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즉 거대 지진 주의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7월 대지진을 예견한 한 작가의 소름 돋는 예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 일본 만화 작가의 책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책은 일본 작가 타츠키류의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입니다. 이 책은 1999년 출간됐으며 1954년생으로 알려진 작가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 꿈속에서 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으나 퀸, 보컬 프레디 머큐리 사망,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코로나19의 출현 등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책에서 작가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을 꿨다고 적었는데 실제로 2019년 12월 31일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WHO에 보고되기 시작한 이후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됐습니다. 코로나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020년 4월경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후쿠시마 제2원전에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노심 융용과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위치가 작가가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책을 끝으로 모습을 감췄으나 2021년 돌연 2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책에는 2025년 7월 일본의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이라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작가는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이라고 적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구글어스로 지구를 보는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필리핀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를 했다. 그 결과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사방팔방 뻗어나갔고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쓰나미의 높이는 2011년 대지진 당시의 3배나 되는 거대한 파도였고 이 충격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 7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만화책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건은 발생 연도를 제시하지 않거나 발생 연도가 작가가 제시한 날짜와 시차가 존재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작가의 팬들은 예지몽을 꾼 뒤로부터 5의 배수 연도 또는 15년 및 15의 배수로부터 실제로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5의 배수, 15의 차이 등의 법칙을 만들어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여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예언은 안 믿는다. 이미 틀린 예언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며칠 있다가 대만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21일 오전 0시 17분경 대만에서 전체 영토에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대만과 한국의 기상청에 따르면 대만자이시 남남동쪽 30km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1시간 25분 뒤인 오전 1시 42분에는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달아 이어진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을 느낀 시민 수백여 명의 신고가 이어졌다. 또 타이난시에서는 집 한 채가 무너져 3명이 갇혔다가 긴급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대만을 먹여 살리는 TSMC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에서도 지진 직후 직원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TSMC 관계자는 중국 중남부에 있는 생산라인 일부의 진도가 대피 기준에 도달해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인원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모두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공장을 지은 TSMC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흔히 부리고리에 위치한 대만과 일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다음은 대만에서 거의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지진이 일어나 부리고리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만일 이 만화가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일본과 대만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두 나라 모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7월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TSMC도 비껴가지 못할 듯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반도체 공급 망차질이 재현되는 일을 막기 위해 TSMC의 현지 공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가량을 일본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공장 가동 초반부터 고객사들의 강력한 수요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현재 TSMC 일본 공장의 가동률은 매우 늦은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픈했지만 가동률이 바닥을 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신설한 첫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가동률을 높이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소니와 덴소를 비롯한 현지 고객사들의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부진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말 일본에 신설한 첫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거대한 설비는 소니와 덴소 등 현지 고객사들과 합작법인을 통해 투자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 드디어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를 찾는 일본 기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며 일본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TSMC 일본 공장에는 22, 28나노, 12, 16나노 등 이미지 센서와 자동차용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구형 공정만 도입되어 있어 위탁 생산 주문 물량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타임스는 TSMC 12, 16나노 공정의 전체 가동률이 70%, 67나노 공정은 6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에 67나노 공정을 도입해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는데 새 공장의 가동률 상승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디지타임스는 구마모토 제1공장과 유사한 기술이 활용되는 TSMC의 독일 공장 반도체 수요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TSMC가 NXP와 인피니언, 보시 등 유럽 고객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독일 반도체 공장도 2027년부터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 제2공장 및 독일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TSMC와 협력사들이 투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타임스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 과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독일 공장의 가동률 부진은 더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독일 공장 특성상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가동에 들이는 비용 및 인건비가 더 높아
TSMC가 파운드리 가동률 및 수익성을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점도 악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나 쓰나미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TSMC 일본 반도체 공장도 그 피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도 TSMC는 일본 투자를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시에서 규모 6.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생산 기업인 TSMC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고 심지어 타이난 지구의 근로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시선이 대만에 쏠렸습니다. 당시 발생한 지진이 얼마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지는 대만 지진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긴박했던 순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진 발생 직전 지진을 느낀 고양이의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감지했는지 지진 발생 직전 고양이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시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21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산악지대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요. 중국 신문망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만섬 전체에 진동이 강했다. 쉬안저우, 샤먼, 푸저우, 푸텐 등 중국 대륙 지역에서 진동이 명확했고 닝보, 상하이, 항저우 등 지에서도 진동감이 있었다고 전해 이날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TSMC 반도체 공장의 가동 여부일 것입니다. TSMC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TSMC 근로자들까지 대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TSMC는 말 그대로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부리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위에 자리한 섬나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4월에도 진도 7.2 규모의 지진이 화롄 동부 해안을 강타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TSMC는 당시에도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일부 웨이퍼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대만 중부 남부 일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애플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왔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대만의 지진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이어지자 TSMC는 지난 1월 21일 급하게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후 모든 현장에서 구조 검사가 완료됐고 공장 구조물이 안전하며 작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TSMC는 상수도, 전력, 작업장 안전 시스템 등 모든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있으며 신규 팹 건설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환경 안전 점검 후 정기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날 지진으로 TSMC와 대만 2위 파운드리 기업인 UMC의 타이난 팹에서 장비 운용이 일시 중단됐고 심각한 장비 손상은 없었지만 용광로 장비에 일부 손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1분기 TV 패널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타이난에는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있고 이번 지진으로 1분기 이미 부족한 TV 패널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구조 진단을 위해 일시 중단됐던 공장 가동은 점진적으로 재개됐고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은 짧았다고 밝혔지만 트렌드포스는 이 짧은 순간만으로도 전 세계 1분기 TV 패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TSMC의 주장과 달리 트렌드포스는 이번 지진으로 TSMC 용광로 장비에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TSMC는 뒤늦게 1,2만 장의 웨이퍼 손실이 있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대만 매체들은 작년 강도 7.2 지진만큼의 피해는 아니라며 어떻게든 피해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만은 부리고리에 위치한 만큼 언제든지 지진으로 공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 다변화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유화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각종 무역 장벽은 높이고 보율 관세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수출과 경제 전반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 보조금 축소 등 바이든 집권 때보다 한결 강경한 입장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은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좋은 회사를 주진 않을 것이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확정지었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뀐 만큼 실제 지급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일단 보조금 지급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깐깐한 조건을 달거나 보조금을 근거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칩스법과 IRA 지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수혜 기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법률 실효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IRA 및 칩스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과 IRA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칩스법 지속 의사를 보였다며 칩스법은 유효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칩스법은 자국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법인데요.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칩스법 지원금을 확정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따라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 약 6,634억 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과 정부 대출 5억 달러, 약 7,243억 원 등이 포함된 계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는 최대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8,778억 원입니다. IRA도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보조금 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IRA를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해왔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혼다 등과 협력하며 테네시, 애리조나, 미시간 등의 총 7개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SKO는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함께 블루오벌 SK 합작법인을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8월 제너럴 모터스와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2027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한국 기업인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종 소통 라인을 총동원해 물밑 접촉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 변경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5 기자 간담회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미주 지역에 공장을 꽤 많이 갖고 있다. 공장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대표이사 사장도 CES 2025에서 우리만의 플레이북을 갖고 여우 지혜 주머니 열어보듯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 어떤 시나리오든 다 준비해놨다 말했습니다. LG전자는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트럼프 정부의 이슈별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을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최적의 대응책 플레이북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상 정책과 관련 스윙 생산 전략이나 선행 생산 재고 전략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이미 난카이 대지진이 예고되어 언제 대지진이 일어날지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데다가 구리고리로 연결된 대만도 올해 들어 부쩍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수습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혹한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축이 모두 타격을 입는다면 세계 반도체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최근 대만 지진으로 받은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TSMC가 지난 21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 영향으로 6만 장 이상의 웨이퍼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중국시 모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TSMC의 14팹과 18팹에서 각각 3만 장 이상의 웨이퍼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실 규모가 6만 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차질이 없다던 당초 발표된 이야기와 달리 이번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 때문에 TSMC 일부 공장 이가동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1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TSMC는 지난해 4월 대만 화롄동부 산악 지역에서 25년 만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을 당시 또 한 번 TSMC 반도체 공장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지진이 잦아지자 TSMC는 구형 공정을 중심으로 일본 공장을 늘리고 있고 지진 발생 시 대피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만, 일본 모두 지진에서 극도로 취약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취약점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만 TSMC 팹18은 첨단 3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팹14는 자동차, 가전용 반도체 등 성숙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지진으로 인해 TSMC 팹14의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 당시 TSMC는 약 9,200만 달러, 우리 돈 1,318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총이익률이 0.5%포인트 감소했는데요. 당시 웨이퍼 손실이 발생해 디램 생산을 담당하는 마이크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팹18은 1월 21일 지진 이후 23일까지 완전히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성숙공정, 레거시 노드를 생산하는 팹14의 복구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14A와 14B에서 생산된 3만 장 이상의 웨이퍼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장비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대형 지진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TSMC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보와 중국시 모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버카이원 전 지진예측센터장은 지난 25일 남부 타이난과 자이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유감 여진이 15차례 발생했다면서 지난 21일 지진이 발생한 대만 남부 지역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타이난 둥산 지역의 루노우 단층 일대의 지각 변동 에너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어 향후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도 지난 25일 타이난 둥산 지역의 지진과 루노우 단층과의 연관성이 있다면서 대만 남부 지역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만 중앙기상서 지진예측센터는 자이 지역에서 25일 오후 7시 49분 발생한 규모 5.7 지진과 26일 오전 7시 38분 발생한 규모 5.7 지진 등은 모두 지난 21일 발생한 규모 6.4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의 충돌로 인한 여진이 이미 110차례 발생했고 앞으로 일주일 내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타이난 둥산 지역의 지진과 루노우 단층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은 관계자를 인용해 TSMC가 전자동화 생산 라인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규모 6.4의 지진으로 인해 웨이퍼, 즉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원판 외에도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이는 부품 포토마스크,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종영 확산로 등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또다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TSMC는 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남부과학산업단지 내 TSMC 공장의 피해 상황이 발표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지어 지난해 4월 규모 7.2 강진 때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만은 크게 낙심하는 분위기이고 삼성전자에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언제 지진으로 인해 공장이 중단될지 알 수 없는 대만에 비해 삼성전자에서 안전하게 주문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TSMC가 구공정 분야 반도체 공장을 지은 일본 역시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5.2, 4.6 등 지진이 잇따라 선반에 식기류와 책 등이 떨어졌다는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바다도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뒤에는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서남서쪽 바다에서 242km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대지진의 전조 증상까지 포착됐습니다. 지난 17일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길이 2m 내외의 대형 산갈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종마리날 물고기로 불리는 대형 산갈치가 발견되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심해어가 나타나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멕시코 해변에서 발견된 산갈치는 길이 약 2m로 평소 수심 900m 이상의 심해에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서퍼들이 발견 당시 꼬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숨이 붙어 있어 바다로 돌려보냈지만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심 900m 아래 서식하는 산갈치는 평소에는 목격하기 힘든 심해어로 곤경에 처했을 때만 서식지를 떠나는 습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대지진이나 쓰나미 이전조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2020년 6월 멕시코 크수멘 해변에서도 대형 산갈치가 발견된 후 열흘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고, 같은 해 7월 알래스카에서도 산갈치가 목격된 후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나며 이러한 속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개월 동안 3차례 산갈치가 발견된 뒤 규모 7.02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말 머리가 말과 닮은 거대한 산갈치가 잡혀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서는 2022년 8월 길이 2m에 달하는 산갈치가 처음으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도카이대와 시즈오카 연립대 연구팀은 192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갈치와 지진 발생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는 최근 해양환경 변화, 적조현상, 개체수 증가 등이 산갈치의 빈번한 출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멕시코 해변에서 발견된 산갈치도 폭풍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해변으로 밀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진 때문에 불안한 지금 일본 사이타마현에서는 대형 싱크홀까지 발생해 일본은 울상짓고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사흘째인 30일까지도 트럭 운전자가 구조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8일 교차로에서 도로가 무너져 직경 약 10m, 깊이 약 10m 싱크홀이 발생했고, 사고 당시 트럭에는 74세 남성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작업 도중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함몰 부분에는 가스관이 지나고 있어 야시오시는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각각 발생한 2개의 싱크홀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연결돼 한 개의 큰 싱크홀이 형성됐는데요. 사이타마현에 따르면 최초 함몰은 하수도관의 파손이 원인으로 보이며, 추가 함몰은 넘친 호수가 주위 흙을 깎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싱크홀로 인해 사이타마현은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 자제를 당부했으며 29일 밤부터 하수를 강으로 내보내는 긴급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구조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운전자님 목소리 들리냐, 잘 버텨달라 등 구조대원의 간절한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폭스뉴스가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산불을 보도하면서 일본 히로시마와 비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직후 같다는 의미였는데, 폭스뉴스 진행자는 화재로 불탄 LA 지역의 모습을 보고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같다는 멘트를 하자 일본인 네티즌들은 폭스뉴스 진행자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발끈했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한 겁니다. 당시 제시 워터스 폭스뉴스 진행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은 원자폭탄으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히로시마처럼 보입니다라고 원폭 투하 이후에 히로시마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일본 히단쿄의 미노마키 토모유키 대표위원은 언론을 통해 히로시마의 희생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한 재앙이었고, 화재 피해와 겹쳐 말하면 화내고 싶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관련 기사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산불을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이 원자폭탄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등 일본 누리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일본은 2차 대전 때 적으로 싸우던 국가이며 일본은 전범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번 대형 화재에서 일본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기 드문 불 소용돌이까지 포착돼 현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지난 11일 로스앤젤레스 서부해변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일명 불소용돌이 파이어네이도가 포착된 겁니다. 그 위력을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Let's call a fire tornado coming at you. Temperatures 200 to 300 degrees. Roaring. It's crazy. 파이어네이도는 불과 토네이도를 합친 말로 불소용돌이 또는 악마의 소용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으로 100여 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도심에서 파이어네이도, 일명 악마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5분 만에 약 4만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그야말로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기상학자 다니 루베르티는 파이어네이도는 상당히 드문 현상이며 극단적으로 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화재로 뜨거워진 공기와 가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때 연기와 잔해, 심지어 불까지 함께 빨아들이면서 회전하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이어네이도가 한번 발생하면 그 파괴력은 거의 절멸적입니다. 미 산림청 자료를 보면 파이어네이도는 EF 2등급 토네이도의 풍속을 지닙니다. 나무가 뽑히거나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고 차량이 전복되는 수준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미 산불로 초토화된 서부 해안 지역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파이어네이도 현상은 과거에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인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도시에 화재가 발생하자 파이어네이도가 일었는데 약 15분 만에 3만 8천 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서부를 태우고 있는 산불은 14일 기준 진화율 14%에서 30%대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발적으로 발생한 불은 대부분 잡혔지만 산불의 시작점이자 가장 거대한 불씨가 있는 팰리세이즈 산불, 이튼 산불은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빚어진 지 불과 며칠 뒤 일본 도심에서 또다시 엄청난 불길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오사카의 관광 명소 신세카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모습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올라오는 모습이 공포를 자아냅니다. 거리는 매캐한 냄새와 폭발음, 그리고 사람들의 당황하는 소리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츠텐카쿠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츠텐카쿠 혼돌이 상점가였습니다. 이곳 5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한 남성이 소형 소화기로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었고 허공에 마구 뿌리니 진화가 될 리도 없지만 제대로 뿌렸다고 한들 저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불은 소방차 42대에 소방 헬기까지 출동했지만 워낙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난 불이었기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력으로 대응한 뒤에야 겨우 진화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구하기 힘든 레트로 게임기가 많아서 옛날 게임 매니아들에게 사랑받던 장소라고 하는데 다행히 화재 발생 당시에는 가게에 손님이 없었기에 큰 인명사고로 번지지는 않았고 남성 종업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본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수돗물 공포까지 확산되면서 올해 1월부터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수돗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PFAS가 확인되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NHK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2026년 4월부터 PFAS를 수도법상 수질 기준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용어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발암 성질이 보고되면서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수입과 제조가 금지된 바 있는데요. PFAS가 수질 기준에 포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반드시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기준치는 PFAS에서 유해성이 큰 물질인 과부라 옥탄산과 과부라 옥탄술 폰산을 합해 리터당 50나노그램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PFAS 우려가 커진 이유는 전국 수돗물에서 연이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일본 환경성 조사 결과 전국 44곳 전용 수도에서 기준치를 넘는 PFAS가 검출됐는데 이는 주로 일본 자위대나 주일 미군 기지였습니다. 특히 후쿠오카현 자위대 기지에서는 기준치의 30배나 검출돼 인근 주민들에게 물 사용 시 주의를 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6개 지자체 소재 수도사업소 1745곳을 조사했는데 332곳에서
PFAS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PFAS가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외부로 퍼져나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위대, 소방훈련 시 거품 소화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토양 및 지하수를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NHK에 해당 수도는 기진의 부대원들만 사용했다, 외부 유출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진의 부대원들은 무슨 죄인지 모를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지역, 장소에서 PFAS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무엇보다 인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정보가 부족한 만큼 관련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초부터 대형 화재의 전국 수돗물에서 유해성 물질까지 검출된 일본. 안 그래도 잦은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불안한데 이런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으니 마음 편할 날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